가족이란 이름은 때로 우리에게 가장 큰 위안을 주지만 때로는 가장 깊은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특히 돈과 신분이라는 욕망이 그 관계에 끼어들 때 가족이라는 울타리는 너무나도 쉽게 무너져 내리곤 하죠.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여성분이 8년간의 시집살이 속에서 겪어야 했던 차별과 서러움, 그리고 탐욕이 불러온 씁쓸한 결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조용히 구독과 공유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되며 어딘가에서 비슷한 아픔을 겪고 있을 누군가에게는 조용한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결혼하여 시댁의 며느리로 살아온 지 어느덧 8년이 된 3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평범했던 제 삶에 거대한 파도가 밀어닥친 것은 바로 예비동서가 저희 집에 첫인사를 오면서부터였습니다. 그날 막내 도련님의 결혼 상대가들 예비동서가 인사를 왔습니다. 그녀가 유명한 병원장 따님이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시어머니의 눈빛은 제가 8년간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탐욕스러운 빛으로 번뜩였습니다. 온 집안은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였죠. 아니, 축제를 넘어선 광기에 가까웠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미 마음속으로 예비 동서를 둘째 며느리로, 아니, 어쩌면 집안의 구원자로 받아들인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지난 8년간 맏며느리로서 묵묵히 제 자리를 지켜온 저는 투명인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받았던 상처와 서운함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 시어머니의 모든 신경은 오직 예비 동서에게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저도 쌓여왔던 서름이 폭발해 시어머니께 조심스럽게 불만을 털어놓았지만 어머니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더 날카로운 말들로 제 가슴을 후벼 파셨죠. 8년의 세월이 물거품처럼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대체 나는 무엇을 위해 이토록 힘든 관계를 유지해왔던 걸까? 깊은 회의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사건은 바로 그날 밤에 터졌습니다. 어머님, 지금 새벽 3시예요. 제정신이세요? 아무리 예비동서가 마음에 드셨어도 그렇지 이 시간에 저보고 수산시장에 가서 해물을 사오라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 오늘 하루 종일 어머님 시키시는 일 하느라 몸살이 날 지경이에요. 그래서 안 다녀오시겠다. 새아가씨가 해산물만 먹는다잖니. 그걸 미리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겠냐마는 나도 막내한테 갑자기 연락받은 걸 어쩌겠니. 우리 집안의 며느리가 되겠다고 찾아온 귀한 손님인데 맨입으로 멀뚱멀뚱 앉아있게 할 수는 없잖니. 내가 이상한 거니 아니면 내가 게으른 거니?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병원장 딸이야, 병원장 딸. 이 정도 대접은 당연히 해줘야 하는 거라고. 내가 시키면 군소리 말고 다녀오는 게 내 도리 아니냐? 이게 다 누굴 위한 건데. 우리 가족이 나중에 얻게 될 것들을 생각하면 이 정도 고생은 아무것도 아니야. 새벽부터 서로 얼굴 붉히기 싫으면 어서 서둘러라. 아들, 너는 뭐 하고 있어? 당장 운전해서 내 동생 수발 들어야 할 거 아니야. 동생이 병원장 며느리 얻어온다는데 잠이 와. 남편이 피곤한 목소리로 어머니를 말렸습니다. 아휴, 엄마 제발 좀 그만하세요. 병원장이 뭐라고 이렇게 온 집안을 들쑤시는 거예요. 아내가 오늘 하루 종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생각하면 제가 다 열불이 터진다고요. 당장 저희 방에서 나가주세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희 부부를 경멸 어린 눈빛으로 쏘아보며 소리쳤습니다. 볼품없는 것들이 입만 살았지. 너희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변변한 여행 한번 보내줘 봤어? 아니면 명품 가방 하나 사줘 봤어? 겨우 입에 풀칠할 정도 용돈이나 쥐어주면서 뻔뻔하긴.
막내가 병원장 사위를 데려오면 내 인생이 어떻게 바뀔지 상상이나 가니? 너희가 채워주지 못한 것들을 이제 들어올 새며느리가 다 해줄 수 있단 말이다. 그러니 이 결혼이 성사될 때까지는 내가 하라는 대로 움직여. 결국 저희 부부는 그 섯을 펄언기세에 밀려 잠옷바람으로 차에 올라탔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수산시장으로 향하는 길, 남편은 시동생에게 전화를 걸어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너 제정신이야. 형수가 오늘 하루 종일 주방에서 기름 냄새에 절어서 파김치가 된 거 몰라? 그런데 이제 와서 해산물만 먹는다는 소리를 하면 어쩌자는 거야. 진작 말했어야지.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시동생의 대답은 저희를 더욱 기가 막히게 만들었습니다. 형수님이 병원장 딸이었어 봐. 나는 시키는 건 뭐든 다 했을걸. 내가 능력 있는 여자 데려오는 게 그렇게 배 아파? 형이 동생 앞길 좀 터주면 안 돼. 시동생마저 저희를 이기적인 사람으로 몰아붙였습니다. 예비 동서와의 결혼이 깨지기라도 하면 모든 게 저희 책임이라며 윽박지르더니 전화를 끊어버렸죠. 이미 감정은 상할 대로 상했지만 이를 더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묵묵히 시어머니가 적어준 목록대로 해산물을 사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새벽 찬바람을 맞으며 돌아온 저희를 기다린 것은 고생했다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아니었습니다. 왜 이렇게 늦었어? 아침부터 시작된 시어머니의 잔소리에 남편의 얼굴이 울컥하고 일그러지는 것을 보고 저는 남편의 팔을 잡아 방으로 이끌었습니다. 오늘 하루만, 딱 하루만 참자고 남편을 다독였습니다. 잠시 후 점심시간에 맞춰 시동생과 예비 동서가 도착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주방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저를 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너는 꼴이 그게 뭐니? 꾀죄죄하니까 주방 정리나 마저 하고 있어. 괜히 나와서 분위기 흐리지 말고. 표정 관리 잘해. 알았지? 이틀 내내 잠 한숨 못 자고 음식을 준비한 저에게 돌아온 것은 꾀죄죄해서 창피하다는 모욕적인 말이었습니다. 온몸에 힘이 쭉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곧이어 모두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저도 굶주린 배를 채우기 위해 남편 옆에 앉으려던 순간 시어머니가 제 팔을 잡아 끌며 귓속말을 했습니다. 너 지금 배 안 고프잖아. 나중에 먹어도 되지. 그 꼴로 앉아있지 말고 부엌에 가 있어. 부족한 음식이라도 채워야 할 거 아니야. 오늘 하루만 희생 좀 해라. 결국 저는 식구들이 식사하는 모습을 부엌 한 구석에 서서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서러움에 눈물이 핑 돌았지만 이 자리를 망치고 싶지 않아 꾹 참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였습니다. 예비 동서의 얼굴이 어딘가 낯이 익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것이. 어디서 봤을까 기억을 더듬으며 힐끗힐끗 쳐다보던 그때 예비 동서가 갑자기 숟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저를 쏘아보았습니다. 아니, 제 얼굴에 뭐 묻었어요? 왜 아까부터 사람 기분 나쁘게 쳐다보세요? 할 말 있으시면 그냥 하세요. 초면에 그것도 어른들이 다 계신 자리에서 보인 무례한 태도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고 시어머니는 오히려 제 탓을 하며 예비 동서의 비위를 맞추기 바빴습니다. 얘가 뭘 몰라서 그래. 새아가 신경 쓰이게 왜 그래. 기분 나쁘다잖니. 그냥 몸 돌리고 서 있어라. 그 순간 조용히 식사하시던 시아버지께서 식탁이 부서져라 손바닥으로 내리쳤습니다. 집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고 모두가 시아버지의 입을 주목했습니다. 저는 아버님께서 저를 위해 한마디 해주실 거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아버님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제 마지막 희망마저 산산조각 냈습니다. 내가 잘못했네. 손님에 대한 외의가 아니었다. 어른답지 못하게
왜 사람을 빤히 쳐다봐서 부담을 줘? 모든 일의 원인은 너한테 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시아버지마저 병원장 딸이라는 허울 좋은 간판 앞에 저를 헌신짝처럼 내팽개친 것입니다. 시아버지는 저를 혼내신 뒤 아무렇지 않게 거실 소파에 앉았고 시동생과 예비동서는 의기양양하게 그 뒤를 따랐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전날부터 온갖 고생은 다하고 돌아오는 것은 욕과 무식뿐인 이 집에 더는 머물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신 방에 들어가서 짐 챙겨 나와. 엄마 정말 끝까지 이기적이시네요. 다시는 저희 찾지 마세요. 이런 대우 받아가면서까지 찾아뵙고 싶지 않습니다. 평생 얼굴 볼 일 없을 겁니다. 엄마 아들로 태어난 게 후회가 되네요. 남편의 단호한 선언에 시부모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희가 정말로 짐을 챙겨 나가려 하자 방으로 따라 들어온 시아버지께서 나지막이 말씀하셨습니다. 병원장 며느리가 들어오면 나도 지금 하는 일 그만두고 매달 용돈이나 받으면서 편하게 살아보려 했다. 내가 그 심기를 건드려서 이 결혼이 엎어지면 내 계획이 전부 수포로 돌아가는 거잖니. 몇 시간만 참으면 끝날 일을 왜 이렇게 심각하게 만들어. 아버님의 속내를 들은 순간 저는 실수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아버님도 어머님과 똑같은 욕심에 눈이 멀어 계셨던 겁니다. 저는 아버님께 며느리 노릇을 그만두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남편은 시아버지를 밀치고 방문을 열고 나갔고 저도 그 뒤를 따랐습니다. 그렇게 현관문을 나서려던 바로 그 순간 흩어져 있던 기억의 조각들이 거대한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졌습니다. 예비 동서의 정체, 그리고 왜 그토록 저희 시댁에 접근했는지 모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제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후 저희 부부는 시댁과 완전히 연을 끊었습니다. 결혼식에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시댁 식구들 역시 저희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눈치 보지 않고 시달리지 않는 삶은 그야말로 천국이었습니다. 그렇게 평화로운 몇 달이 지났을까 어느 날 저녁 시부모님과 시동생이 불쑥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초췌하고 다급해 보이는 그들의 모습에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바로 본론만 얘기하마. 우리 좀 도와다오. 너희 모아놓은 돈 좀 빌려줄 수 있겠니? 시어머니의 말에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걸 왜 저희한테 빌려달라고 하세요? 귀하디 귀한 병원장 따님 동서한테 달라고 하시면 되잖아요. 그러자 시아버지께서 다급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막내 며느리 사정이 많이 안 좋다. 그 병원이 폐업 위기에 놓여 있어. 우리 돈은 이미 탈탈 털어서 줬는데 턱도 없구나. 제발 한 번만 도와다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모든 것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 알아보셨어야죠. 그 병원, 아니 요양병원, 소문이 자자했던 거 모르셨어요? 제가 동서를 어디서 봤나 했더니 몇 년 전 저희 할아버지가 잠시 계셨던 요양병원 원장이었어요. 시설도 엉망이고 직원들도 불친절해서 제가 한바탕 했던 곳이었죠. 그때부터 망할 거라는 소문이 파다했는데 그게 사실이었네요. 제 말에 시댁 식구들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병원장 딸이라는 간판 하나만 보고 앞뒤 안 가리고 달려드신 결과가 이거예요. 서방님도 제대로 호구 잡히신 거고요. 저희는 절대로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평생 그 구멍난 요양병원 빚이나 갚으면서 사세요. 그래도 병원장 며느리 얻었다는 타이틀은 얻으셨잖아요. 그걸로 만족하세요. 결국 시댁 식구들은 그토록 원하던 병원장 사돈이 되었지만 현실은 막대한 빚더미에 올라앉은 신세가 되었습니다.
과도한 욕심이 스스로를 파멸로 이끈 셈이죠. 지금 저희 부부는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누구보다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반면 시댁 식구들은 땅을 치며 후회하고 있겠죠.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욕심이 분수에 넘치고 타인에게 상처를 줄 때 그것은 결국 자신에게 돌아오는 부메랑이 된다는 것을 그들은 이제야 뼈저리게 느끼고 있을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가족이란 이름은 때로 우리에게 가장 큰 위안을 주지만 때로는 가장 깊은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특히 돈과 신분이라는 욕망이 그 관계에 끼어들 때 가족이라는 울타리는 너무나도 쉽게 무너져 내리곤 하죠.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여성분이 8년간의 시집살이 속에서 겪어야 했던 차별과 서러움, 그리고 탐욕이 불러온 씁쓸한 결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조용히 구독과 공유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되며 어딘가에서 비슷한 아픔을 겪고 있을 누군가에게는 조용한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결혼하여 시댁의 며느리로 살아온 지 어느덧 8년이 된 3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평범했던 제 삶에 거대한 파도가 밀어닥친 것은 바로 예비동서가 저희 집에 첫인사를 오면서부터였습니다. 그날 막내 도련님의 결혼 상대가들 예비동서가 인사를 왔습니다. 그녀가 유명한 병원장 따님이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시어머니의 눈빛은 제가 8년간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탐욕스러운 빛으로 번뜩였습니다. 온 집안은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였죠. 아니, 축제를 넘어선 광기에 가까웠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미 마음속으로 예비 동서를 둘째 며느리로, 아니, 어쩌면 집안의 구원자로 받아들인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지난 8년간 맏며느리로서 묵묵히 제 자리를 지켜온 저는 투명인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받았던 상처와 서운함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 시어머니의 모든 신경은 오직 예비 동서에게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저도 쌓여왔던 서름이 폭발해 시어머니께 조심스럽게 불만을 털어놓았지만 어머니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더 날카로운 말들로 제 가슴을 후벼 파셨죠. 8년의 세월이 물거품처럼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대체 나는 무엇을 위해 이토록 힘든 관계를 유지해왔던 걸까? 깊은 회의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사건은 바로 그날 밤에 터졌습니다. 어머님, 지금 새벽 3시예요. 제정신이세요? 아무리 예비 동서가 마음에 드셨어도 그렇지 이 시간에 저보고 수산시장에 가서 해물을 사오라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 오늘 하루 종일 어머님 시키시는 일 하느라 몸살이 날 지경이에요. 그래서 안 다녀오시겠다. 새아가씨가 해산물만 먹는다잖니. 그걸 미리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겠냐마는 나도 막내한테 갑자기 연락받은 걸 어쩌겠니. 우리 집안의 며느리가 되겠다고 찾아온 귀한 손님인데 맨입으로 멀뚱멀뚱 앉아있게 할 수는 없잖니. 내가 이상한 거니 아니면 내가 게으른 거니?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병원장 딸이야. 병원장 딸. 이 정도 대접은 당연히 해줘야 하는 거라고. 내가 시키면 군소리 말고 다녀오는 게 내 도리 아니냐? 이게 다 누굴 위한 건데. 우리 가족이 나중에 얻게 될 것들을 생각하면 이 정도 고생은 아무것도 아니야. 새벽부터 서로 얼굴 붉히기 싫으면 어서 서둘러라. 아들, 너는 뭐 하고 있어? 당장 운전해서 내 동생 수발 들어야 할 거 아니야. 동생이 병원장 며느리 얻어온다는데 잠이 와. 남편이 피곤한 목소리로 어머니를 말렸습니다. 아휴, 엄마 제발 좀 그만하세요. 병원장이 뭐라고
이렇게 온 집안을 들쑤시는 거예요. 아내가 오늘 하루 종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생각하면 제가 다 열불이 터진다고요. 당장 저희 방에서 나가주세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희 부부를 경멸 어린 눈빛으로 쏘아보며 소리쳤습니다. 볼품없는 것들이 입만 살았지. 너희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변변한 여행 한번 보내줘 봤어? 아니면 명품 가방 하나 사줘 봤어? 겨우 입에 풀칠할 정도 용돈이나 쥐어주면서 뻔뻔하긴. 막내가 병원장 사위를 데려오면 내 인생이 어떻게 바뀔지 상상이나 가니? 너희가 채워주지 못한 것들을 이제 들어올 새며느리가 다 해줄 수 있단 말이다. 그러니 이 결혼이 성사될 때까지는 내가 하라는 대로 움직여. 결국 저희 부부는 그 서슬 퍼런 기세에 밀려 잠옷바람으로 차에 올라탔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수산시장으로 향하는 길, 남편은 시동생에게 전화를 걸어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너 제정신이야. 형수가 오늘 하루 종일 주방에서 기름 냄새에 절어서 파김치가 된 거 몰라? 그런데 이제 와서 해산물만 먹는다는 소리를 하면 어쩌자는 거야. 진작 말했어야지.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시동생의 대답은 저희를 더욱 기가 막히게 만들었습니다. 형수님이 병원장 딸이었어 봐. 나는 시키는 건 뭐든 다 했을걸. 내가 능력 있는 여자 데려오는 게 그렇게 배 아파? 형이 동생 앞길 좀 터주면 안 돼. 시동생마저 저희를 이기적인 사람으로 몰아붙였습니다. 예비 동서와의 결혼이 깨지기라도 하면 모든 게 저희 책임이라며 윽박지르더니 전화를 끊어버렸죠. 이미 감정은 상할 대로 상했지만 이를 더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묵묵히 시어머니가 적어준 목록대로 해산물을 사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새벽 찬바람을 맞으며 돌아온 저희를 기다린 것은 고생했다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아니었습니다. 왜 이렇게 늦었어? 아침부터 시작된 시어머니의 잔소리에 남편의 얼굴이 울컥하고 일그러지는 것을 보고 저는 남편의 팔을 잡아 방으로 이끌었습니다. 오늘 하루만, 딱 하루만 참자고 남편을 다독였습니다. 잠시 후 점심시간에 맞춰 시동생과 예비 동서가 도착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주방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저를 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너는 꼴이 그게 뭐니? 꾀죄죄하니까 주방 정리나 마저 하고 있어. 괜히 나와서 분위기 흐리지 말고. 표정 관리 잘해. 알았지? 이틀 내내 잠 한숨 못 자고 음식을 준비한 저에게 돌아온 것은 꾀죄죄해서 창피하다는 모욕적인 말이었습니다. 온몸에 힘이 쭉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곧이어 모두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저도 굶주린 배를 채우기 위해 남편 옆에 앉으려던 순간 시어머니가 제 팔을 잡아 끌며 귓속말을 했습니다. 너 지금 배 안 고프잖아. 나중에 먹어도 되지. 그 꼴로 앉아있지 말고 부엌에 가 있어. 부족한 음식이라도 채워야 할 거 아니야. 오늘 하루만 희생 좀 해라. 결국 저는 식구들이 식사하는 모습을 부엌 한 구석에 서서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서러움에 눈물이 핑 돌았지만 이 자리를 망치고 싶지 않아 꾹 참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였습니다. 예비 동서의 얼굴이 어딘가 낯이 익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것이. 어디서 봤을까 기억을 더듬으며 힐끗힐끗 쳐다보던 그때 예비 동서가 갑자기 숟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저를 쏘아보았습니다. 아니, 제 얼굴에 뭐 묻었어요? 왜 아까부터 사람 기분 나쁘게 쳐다보세요? 할 말 있으시면 그냥 하세요. 초면에 그것도 어른들이 다 계신 자리에서 보인 무례한 태도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고 시어머니는 오히려 제 탓을 하며 예비 동서의 비위를 맞추기 바빴습니다. 얘가 뭘 몰라서 그래. 세아가
신경 쓰이게 왜 그래? 기분 나쁘다잖니. 그냥 몸 돌리고 서 있어라. 그 순간 조용히 식사하시던 시아버지께서 식탁이 부서져라 손바닥으로 내리쳤습니다. 집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고 모두가 시아버지의 입을 주목했습니다. 저는 아버님께서 저를 위해 한마디 해주실 거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아버님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제 마지막 희망마저 산산조각 냈습니다. 내가 잘못했네. 손님에 대한 외의가 아니었다. 어른답지 못하게 왜 사람을 빤히 쳐다봐서 부담을 줘? 모든 일의 원인은 너한테 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시아버지마저 병원장 딸이라는 허울 좋은 간판 앞에 저를 헌신짝처럼 내팽개친 것입니다. 시아버지는 저를 혼내신 뒤 아무렇지 않게 거실 소파에 앉았고 시동생과 예비동서는 의기양양하게 그 뒤를 따랐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전날부터 온갖 고생은 다하고 돌아오는 것은 욕과 무식뿐인 이 집에 더는 머물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신 방에 들어가서 짐 챙겨 나와. 엄마, 정말 끝까지 이기적이시네요. 다시는 저희 찾지 마세요. 이런 대우 받아가면서까지 찾아뵙고 싶지 않습니다. 평생 얼굴 볼 일 없을 겁니다. 엄마 아들로 태어난 게 후회가 되네요. 남편의 단호한 선언에 시부모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희가 정말로 짐을 챙겨 나가려 하자 방으로 따라 들어온 시아버지께서 나지막이 말씀하셨습니다. 병원장 며느리가 들어오면 나도 지금 하는 일 그만두고 매달 용돈이나 받으면서 편하게 살아보려 했다. 내가 그 심기를 건드려서 이 결혼이 엎어지면 내 계획이 전부 수포로 돌아가는 거잖니. 몇 시간만 참으면 끝날 일을 왜 이렇게 심각하게 만들어. 아버님의 속내를 들은 순간 저는 실수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아버님도 어머님과 똑같은 욕심에 눈이 멀어 계셨던 겁니다. 저는 아버님께 며느리 노릇을 그만두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남편은 시아버지를 밀치고 방문을 열고 나갔고 저도 그 뒤를 따랐습니다. 그렇게 현관문을 나서려던 바로 그 순간 흩어져 있던 기억의 조각들이 거대한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졌습니다. 예비 동서의 정체, 그리고 왜 그토록 저희 시댁에 접근했는지 모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제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후 저희 부부는 시댁과 완전히 연을 끊었습니다. 결혼식에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시댁 식구들 역시 저희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눈치 보지 않고 시달리지 않는 삶은 그야말로 천국이었습니다. 그렇게 평화로운 몇 달이 지났을까 어느 날 저녁 시부모님과 시동생이 불쑥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초췌하고 다급해 보이는 그들의 모습에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바로 본론만 얘기하마. 우리 좀 도와다오. 너희 모아놓은 돈 좀 빌려줄 수 있겠니? 시어머니의 말에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걸 왜 저희한테 빌려달라고 하세요? 귀하디 귀한 병원장 따님 동서한테 달라고 하시면 되잖아요. 그러자 시아버지께서 다급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막내 며느리 사정이 많이 안 좋다. 그 병원이 폐업 위기에 놓여 있어. 우리 돈은 이미 탈탈 털어서 줬는데 턱도 없구나. 제발 한 번만 도와다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모든 것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 알아보셨어야죠. 그 병원, 아니 요양병원, 소문이 자자했던 거 모르셨어요? 제가 동서를 어디서 봤나 했더니 몇 년 전 저희 할아버지가 잠시 계셨던 요양병원 원장이었어요. 시설도 엉망이고 직원들도 불친절해서 제가 한바탕 했던 곳이었죠. 그때부터 망할 거라는 소문이 파다했는데 그게 사실이었네요.
제 말에 시댁 식구들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병원장 딸이라는 간판 하나만 보고 앞뒤 안 가리고 달려드신 결과가 이거예요. 서방님도 제대로 호구 잡히신 거고요. 저희는 절대로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평생 그 구멍난 요양병원 빚이나 갚으면서 사세요. 그래도 병원장 며느리 얻었다는 타이틀은 얻으셨잖아요. 그걸로 만족하세요. 결국 시댁 식구들은 그토록 원하던 병원장 사돈이 되었지만 현실은 막대한 빚더미에 올라앉은 신세가 되었습니다. 과도한 욕심이 스스로를 파멸로 이끈 셈이죠. 지금 저희 부부는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누구보다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반면 시댁 식구들은 땅을 치며 후회하고 있겠죠.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욕심이 분수에 넘치고 타인에게 상처를 줄 때 그것은 결국 자신에게 돌아오는 부메랑이 된다는 것을 그들은 이제야 뼈저리게 느끼고 있을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가족이란 이름은 때로 우리에게 가장 큰 위안을 주지만 때로는 가장 깊은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특히 돈과 신분이라는 욕망이 그 관계에 끼어들 때 가족이라는 울타리는 너무나도 쉽게 무너져 내리곤 하죠.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여성분이 8년간의 시집살이 속에서 겪어야 했던 차별과 서러움, 그리고 탐욕이 불러온 씁쓸한 결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조용히 구독과 공유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되며 어딘가에서 비슷한 아픔을 겪고 있을 누군가에게는 조용한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결혼하여 시댁의 며느리로 살아온 지 어느덧 8년이 된 3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평범했던 제 삶에 거대한 파도가 밀어닥친 것은 바로 예비동서가 저희 집에 첫인사를 오면서부터였습니다. 그날 막내 도련님의 결혼 상대가들 예비동서가 인사를 왔습니다. 그녀가 유명한 병원장 따님이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시어머니의 눈빛은 제가 8년간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탐욕스러운 빛으로 번뜩였습니다. 온 집안은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였죠. 아니, 축제를 넘어선 광기에 가까웠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미 마음속으로 예비 동서를 둘째 며느리로, 아니, 어쩌면 집안의 구원자로 받아들인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지난 8년간 맏며느리로서 묵묵히 제 자리를 지켜온 저는 투명인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받았던 상처와 서운함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 시어머니의 모든 신경은 오직 예비 동서에게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저도 쌓여왔던 서름이 폭발해 시어머니께 조심스럽게 불만을 털어놓았지만 어머니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더 날카로운 말들로 제 가슴을 후벼 파셨죠. 8년의 세월이 물거품처럼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대체 나는 무엇을 위해 이토록 힘든 관계를 유지해왔던 걸까? 깊은 회의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사건은 바로 그날 밤에 터졌습니다. 어머님, 지금 새벽 3시예요. 제정신이세요? 아무리 예비 동서가 마음에 드셨어도 그렇지 이 시간에 저보고 수산시장에 가서 해물을 사오라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 오늘 하루 종일 어머님 시키시는 일 하느라 몸살이 날 지경이에요. 그래서 안 다녀오시겠다. 새아가씨가 해산물만 먹는다잖니. 그걸 미리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겠냐마는 나도 막내한테 갑자기 연락받은 걸 어쩌겠니. 우리 집안의 며느리가 되겠다고 찾아온 귀한 손님인데 맨입으로 멀뚱멀뚱 앉아있게 할 수는 없잖니. 내가 이상한 거니 아니면 내가 게으른 거니?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병원장 딸이야. 병원장 딸. 이 정도 대접은 당연히 해줘야 하는 거라고.
내가 시키면 군소리 말고 다녀오는 게 내 도리 아니냐? 이게 다 누굴 위한 건데. 우리 가족이 나중에 얻게 될 것들을 생각하면 이 정도 고생은 아무것도 아니야. 새벽부터 서로 얼굴 붉히기 싫으면 어서 서둘러라. 아들, 너는 뭐 하고 있어? 당장 운전해서 내 동생 수발 들어야 할 거 아니야. 동생이 병원장 며느리 얻어온다는데 잠이 와. 남편이 피곤한 목소리로 어머니를 말렸습니다. 아휴, 엄마 제발 좀 그만하세요. 병원장이 뭐라고 이렇게 온 집안을 들쑤시는 거예요. 아내가 오늘 하루 종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생각하면 제가 다 열불이 터진다고요. 당장 저희 방에서 나가주세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희 부부를 경멸 어린 눈빛으로 쏘아보며 소리쳤습니다. 볼품없는 것들이 입만 살았지. 너희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변변한 여행 한번 보내줘 봤어? 아니면 명품 가방 하나 사줘 봤어? 겨우 입에 풀칠할 정도 용돈이나 쥐어주면서 뻔뻔하긴. 막내가 병원장 사위를 데려오면 내 인생이 어떻게 바뀔지 상상이나 가니? 너희가 채워주지 못한 것들을 이제 들어올 새며느리가 다 해줄 수 있단 말이다. 그러니 이 결혼이 성사될 때까지는 내가 하라는 대로 움직여. 결국 저희 부부는 그 서슬 퍼런 기세에 밀려 잠옷바람으로 차에 올라탔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수산시장으로 향하는 길, 남편은 시동생에게 전화를 걸어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너 제정신이야. 형수가 오늘 하루 종일 주방에서 기름 냄새에 절어서 파김치가 된 거 몰라? 그런데 이제 와서 해산물만 먹는다는 소리를 하면 어쩌자는 거야. 진작 말했어야지.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시동생의 대답은 저희를 더욱 기가 막히게 만들었습니다. 형수님이 병원장 딸이었어 봐. 나는 시키는 건 뭐든 다 했을걸. 내가 능력 있는 여자 데려오는 게 그렇게 배 아파? 형이 동생 앞길 좀 터주면 안 돼. 시동생마저 저희를 이기적인 사람으로 몰아붙였습니다. 예비 동서와의 결혼이 깨지기라도 하면 모든 게 저희 책임이라며 윽박지르더니 전화를 끊어버렸죠. 이미 감정은 상할 대로 상했지만 이를 더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묵묵히 시어머니가 적어준 목록대로 해산물을 사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새벽 찬바람을 맞으며 돌아온 저희를 기다린 것은 고생했다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아니었습니다. 왜 이렇게 늦었어? 아침부터 시작된 시어머니의 잔소리에 남편의 얼굴이 울컥하고 일그러지는 것을 보고 저는 남편의 팔을 잡아 방으로 이끌었습니다. 오늘 하루만, 딱 하루만 참자고 남편을 다독였습니다. 잠시 후 점심시간에 맞춰 시동생과 예비 동서가 도착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주방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저를 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너는 꼴이 그게 뭐니? 꾀죄죄하니까 주방 정리나 마저 하고 있어. 괜히 나와서 분위기 흐리지 말고. 표정 관리 잘해. 알았지? 이틀 내내 잠 한숨 못 자고 음식을 준비한 저에게 돌아온 것은 꾀죄죄해서 창피하다는 모욕적인 말이었습니다. 온몸에 힘이 쭉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곧이어 모두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저도 굶주린 배를 채우기 위해 남편 옆에 앉으려던 순간 시어머니가 제 팔을 잡아 끌며 귓속말을 했습니다. 너 지금 배 안 고프잖아. 나중에 먹어도 되지. 그 꼴로 앉아있지 말고 부엌에 가 있어. 부족한 음식이라도 채워야 할 거 아니야. 오늘 하루만 희생 좀 해라. 결국 저는 식구들이 식사하는 모습을 부엌 한 구석에 서서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서러움에 눈물이 핑 돌았지만 이 자리를 망치고 싶지 않아 꾹 참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였습니다. 예비 동서의 얼굴이 어딘가 낯이 익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것이.
어디서 봤을까 기억을 더듬으며 힐끗힐끗 쳐다보던 그때 예비 동서가 갑자기 숟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저를 쏘아보았습니다. 아니, 제 얼굴에 뭐 묻었어요? 왜 아까부터 사람 기분 나쁘게 쳐다보세요? 할 말 있으시면 그냥 하세요. 초면에 그것도 어른들이 다 계신 자리에서 보인 무례한 태도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고 시어머니는 오히려 제 탓을 하며 예비 동서의 비위를 맞추기 바빴습니다. 얘가 뭘 몰라서 그래. 새아가 신경 쓰이게 왜 그래. 기분 나쁘다잖니. 그냥 몸 돌리고 서 있어라. 그 순간 조용히 식사하시던 시아버지께서 식탁이 부서져라 손바닥으로 내리쳤습니다. 집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고 모두가 시아버지의 입을 주목했습니다. 저는 아버님께서 저를 위해 한마디 해주실 거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아버님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제 마지막 희망마저 산산조각 냈습니다. 내가 잘못했네. 손님에 대한 외의가 아니었다. 어른답지 못하게 왜 사람을 빤히 쳐다봐서 부담을 줘? 모든 일의 원인은 너한테 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시아버지마저 병원장 딸이라는 허울 좋은 간판 앞에 저를 헌신짝처럼 내팽개친 것입니다. 시아버지는 저를 혼내신 뒤 아무렇지 않게 거실 소파에 앉았고 시동생과 예비동서는 의기양양하게 그 뒤를 따랐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전날부터 온갖 고생은 다하고 돌아오는 것은 욕과 무식뿐인 이 집에 더는 머물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신 방에 들어가서 짐 챙겨 나와. 엄마, 정말 끝까지 이기적이시네요. 다시는 저희 찾지 마세요. 이런 대우 받아가면서까지 찾아뵙고 싶지 않습니다. 평생 얼굴 볼 일 없을 겁니다. 엄마 아들로 태어난 게 후회가 되네요. 남편의 단호한 선언에 시부모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희가 정말로 짐을 챙겨 나가려 하자 방으로 따라 들어온 시아버지께서 나지막이 말씀하셨습니다. 병원장 며느리가 들어오면 나도 지금 하는 일 그만두고 매달 용돈이나 받으면서 편하게 살아보려 했다. 내가 그 심기를 건드려서 이 결혼이 엎어지면 내 계획이 전부 수포로 돌아가는 거잖니. 몇 시간만 참으면 끝날 일을 왜 이렇게 심각하게 만들어. 아버님의 속내를 들은 순간 저는 실수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아버님도 어머님과 똑같은 욕심에 눈이 멀어 계셨던 겁니다. 저는 아버님께 며느리 노릇을 그만두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남편은 시아버지를 밀치고 방문을 열고 나갔고 저도 그 뒤를 따랐습니다. 그렇게 현관문을 나서려던 바로 그 순간 흩어져 있던 기억의 조각들이 거대한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졌습니다. 예비 동서의 정체, 그리고 왜 그토록 저희 시댁에 접근했는지 모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제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후 저희 부부는 시댁과 완전히 연을 끊었습니다. 결혼식에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시댁 식구들 역시 저희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눈치 보지 않고 시달리지 않는 삶은 그야말로 천국이었습니다. 그렇게 평화로운 몇 달이 지났을까 어느 날 저녁 시부모님과 시동생이 불쑥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초췌하고 다급해 보이는 그들의 모습에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바로 본론만 얘기하마. 우리 좀 도와다오. 너희 모아놓은 돈 좀 빌려줄 수 있겠니? 시어머니의 말에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걸 왜 저희한테 빌려달라고 하세요? 귀하디 귀한 병원장 따님 동서한테 달라고 하시면 되잖아요. 그러자 시아버지께서 다급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막내 며느리 사정이 많이 안 좋다. 그 병원이 폐업 위기에 놓여 있어.
우리 돈은 이미 탈탈 털어서 줬는데 턱도 없구나. 제발 한 번만 도와다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모든 것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 알아보셨어야죠. 그 병원, 아니 요양병원, 소문이 자자했던 거 모르셨어요? 제가 동서를 어디서 봤나 했더니 몇 년 전 저희 할아버지가 잠시 계셨던 요양병원 원장이었어요. 시설도 엉망이고 직원들도 불친절해서 제가 한바탕 했던 곳이었죠. 그때부터 망할 거라는 소문이 파다했는데 그게 사실이었네요. 제 말에 시댁 식구들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병원장 딸이라는 간판 하나만 보고 앞뒤 안 가리고 달려드신 결과가 이거예요. 서방님도 제대로 호구 잡히신 거고요. 저희는 절대로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평생 그 구멍난 요양병원 빚이나 갚으면서 사세요. 그래도 병원장 며느리 얻었다는 타이틀은 얻으셨잖아요. 그걸로 만족하세요. 결국 시댁 식구들은 그토록 원하던 병원장 사돈이 되었지만 현실은 막대한 빚더미에 올라앉은 신세가 되었습니다. 과도한 욕심이 스스로를 파멸로 이끈 셈이죠. 지금 저희 부부는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누구보다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반면 시댁 식구들은 땅을 치며 후회하고 있겠죠.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욕심이 분수에 넘치고 타인에게 상처를 줄 때 그것은 결국 자신에게 돌아오는 부메랑이 된다는 것을 그들은 이제야 뼈저리게 느끼고 있을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가족이란 이름은 때로 우리에게 가장 큰 위안을 주지만 때로는 가장 깊은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특히 돈과 신분이라는 욕망이 그 관계에 끼어들 때 가족이라는 울타리는 너무나도 쉽게 무너져 내리곤 하죠.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여성분이 8년간의 시집살이 속에서 겪어야 했던 차별과 서러움, 그리고 탐욕이 불러온 씁쓸한 결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조용히 구독과 공유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되며 어딘가에서 비슷한 아픔을 겪고 있을 누군가에게는 조용한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결혼하여 시댁의 며느리로 살아온 지 어느덧 8년이 된 3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평범했던 제 삶에 거대한 파도가 밀어닥친 것은 바로 예비동서가 저희 집에 첫인사를 오면서부터였습니다. 그날 막내 도련님의 결혼 상대가 될 예비동서가 인사를 왔습니다. 그녀가 유명한 병원장 따님이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시어머니의 눈빛은 제가 8년간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탐욕스러운 빛으로 번뜩였습니다. 온 집안은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였죠. 아니, 축제를 넘어선 광기에 가까웠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미 마음속으로 예비동서를 둘째 며느리로, 아니, 어쩌면 집안의 구원자로 받아들인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지난 8년간 맏며느리로서 묵묵히 제 자리를 지켜온 저는 투명인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받았던 상처와 서운함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 시어머니의 모든 신경은 오직 예비 동서에게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저도 쌓여왔던 서름이 폭발해 시어머니께 조심스럽게 불만을 털어놓았지만 어머니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더 날카로운 말들로 제 가슴을 후벼 파셨죠. 8년의 세월이 물거품처럼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대체 나는 무엇을 위해 이토록 힘든 관계를 유지해왔던 걸까? 깊은 회의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사건은 바로 그날 밤에 터졌습니다. 어머님, 지금 새벽 3시예요. 제정신이세요? 아무리 예비동서가 마음에 드셨어도 그렇지 이 시간에 저보고 수산시장에 가서 해물을 사오라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 오늘 하루 종일 어머님 시키시는 일 하느라 몸살이 날 지경이에요. 그래서 안 다녀오시겠다. 새아가씨가 해산물만 먹는다잖니. 그걸 미리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겠냐마는 나도 막내한테 갑자기 연락받은 걸 어쩌겠니. 우리 집안의 며느리가 되겠다고 찾아온 귀한 손님인데 맨입으로 멀뚱멀뚱 앉아있게 할 수는 없잖니. 내가 이상한 거니 아니면 내가 게으른 거니?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병원장 딸이야. 병원장 딸. 이 정도 대접은 당연히 해줘야 하는 거라고. 내가 시키면 군소리 말고 다녀오는 게 내 도리 아니냐? 이게 다 누굴 위한 건데. 우리 가족이 나중에 얻게 될 것들을 생각하면 이 정도 고생은 아무것도 아니야. 새벽부터 서로 얼굴 붉히기 싫으면 어서 서둘러라. 아들, 너는 뭐 하고 있어? 당장 운전해서 내 동생 수발 들어야 할 거 아니야. 동생이 병원장 며느리 얻어온다는데 잠이 와. 남편이 피곤한 목소리로 어머니를 말렸습니다. 아휴, 엄마 제발 좀 그만하세요. 병원장이 뭐라고 이렇게 온 집안을 들쑤시는 거예요. 아내가 오늘 하루 종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생각하면 제가 다 열불이 터진다고요. 당장 저희 방에서 나가주세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희 부부를 경멸 어린 눈빛으로 쏘아보며 소리쳤습니다. 볼품없는 것들이 입만 살았지. 너희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변변한 여행 한번 보내줘 봤어? 아니면 명품 가방 하나 사줘 봤어? 겨우 입에 풀칠할 정도 용돈이나 쥐어주면서 뻔뻔하긴. 막내가 병원장 사위를 데려오면 내 인생이 어떻게 바뀔지 상상이나 가니? 너희가 채워주지 못한 것들을 이제 들어올 새며느리가 다 해줄 수 있단 말이다. 그러니 이 결혼이 성사될 때까지는 내가 하라는 대로 움직여. 결국 저희 부부는 그 서슬 퍼런 기세에 밀려 잠옷바람으로 차에 올라탔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수산시장으로 향하는 길, 남편은 시동생에게 전화를 걸어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너 제정신이야. 형수가 오늘 하루 종일 주방에서 기름 냄새에 절어서 파김치가 된 거 몰라? 그런데 이제 와서 해산물만 먹는다는 소리를 하면 어쩌자는 거야. 진작 말했어야지.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시동생의 대답은 저희를 더욱 기가 막히게 만들었습니다. 형수님이 병원장 딸이었어 봐. 나는 시키는 건 뭐든 다 했을걸. 내가 능력 있는 여자 데려오는 게 그렇게 배 아파? 형이 동생 앞길 좀 터주면 안 돼. 시동생마저 저희를 이기적인 사람으로 몰아붙였습니다. 예비 동서와의 결혼이 깨지기라도 하면 모든 게 저희 책임이라며 윽박지르더니 전화를 끊어버렸죠. 이미 감정은 상할 대로 상했지만 이를 더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묵묵히 시어머니가 적어준 목록대로 해산물을 사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새벽 찬바람을 맞으며 돌아온 저희를 기다린 것은 고생했다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아니었습니다. 왜 이렇게 늦었어? 아침부터 시작된 시어머니의 잔소리에 남편의 얼굴이 울컥하고 일그러지는 것을 보고 저는 남편의 팔을 잡아 방으로 이끌었습니다. 오늘 하루만, 딱 하루만 참자고 남편을 다독였습니다. 잠시 후 점심시간에 맞춰 시동생과 예비 동서가 도착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주방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저를 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너는 꼴이 그게 뭐니? 꾀죄죄하니까 주방 정리나 마저 하고 있어. 괜히 나와서 분위기 흐리지 말고. 표정 관리 잘해. 알았지? 이틀 내내 잠 한숨 못 자고 음식을 준비한 저에게 돌아온 것은 꾀죄죄해서 창피하다는 모욕적인 말이었습니다. 온몸에 힘이 쭉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곧이어 모두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저도 굶주린 배를 채우기 위해 남편 옆에 앉으려던 순간 시어머니가 제 팔을 잡아 끌며 귓속말을 했습니다. 너 지금 배 안 고프잖아. 나중에 먹어도 되지. 그 꼴로 앉아있지 말고 부엌에 가 있어. 부족한 음식이라도 채워야 할 거 아니야. 오늘 하루만 희생 좀 해라. 결국 저는 식구들이 식사하는 모습을 부엌 한 구석에 서서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서러움에 눈물이 핑 돌았지만 이 자리를 망치고 싶지 않아 꾹 참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였습니다. 예비 동서의 얼굴이 어딘가 낯이 익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것이. 어디서 봤을까 기억을 더듬으며 힐끗힐끗 쳐다보던 그때 예비 동서가 갑자기 숟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저를 쏘아보았습니다. 아니, 제 얼굴에 뭐 묻었어요? 왜 아까부터 사람 기분 나쁘게 쳐다보세요? 할 말 있으시면 그냥 하세요. 초면에 그것도 어른들이 다 계신 자리에서 보인 무례한 태도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고 시어머니는 오히려 제 탓을 하며 예비 동서의 비위를 맞추기 바빴습니다. 얘가 뭘 몰라서 그래. 새아가 신경 쓰이게 왜 그래. 기분 나쁘다잖니. 그냥 몸 돌리고 서 있어라. 그 순간 조용히 식사하시던 시아버지께서 식탁이 부서져라 손바닥으로 내리쳤습니다. 집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고 모두가 시아버지의 입을 주목했습니다. 저는 아버님께서 저를 위해 한마디 해주실 거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아버님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제 마지막 희망마저 산산조각 냈습니다. 내가 잘못했네. 손님에 대한 외의가 아니었다. 어른답지 못하게 왜 사람을 빤히 쳐다봐서 부담을 줘? 모든 일의 원인은 너한테 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시아버지마저 병원장 딸이라는 허울 좋은 간판 앞에 저를 헌신짝처럼 내팽개친 것입니다. 시아버지는 저를 혼내신 뒤 아무렇지 않게 거실 소파에 앉았고 시동생과 예비동서는 의기양양하게 그 뒤를 따랐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전날부터 온갖 고생은 다하고 돌아오는 것은 욕과 무식뿐인 이 집에 더는 머물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신 방에 들어가서 짐 챙겨 나와. 엄마, 정말 끝까지 이기적이시네요. 다시는 저희 찾지 마세요. 이런 대우 받아가면서까지 찾아뵙고 싶지 않습니다. 평생 얼굴 볼 일 없을 겁니다. 엄마 아들로 태어난 게 후회가 되네요. 남편의 단호한 선언에 시부모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희가 정말로 짐을 챙겨나가려 하자 방으로 따라 들어온 시아버지께서 나지막이 말씀하셨습니다. 병원장 며느리가 들어오면 나도 지금 하는 일 그만두고 매달 용돈이나 받으면서 편하게 살아보려 했다. 내가 그 심기를 건드려서 이 결혼이 엎어지면 내 계획이 전부 수포로 돌아가는 거잖니. 몇 시간만 참으면 끝날 일을 왜 이렇게 심각하게 만들어. 아버님의 속내를 들은 순간 저는 실수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아버님도 어머님과 똑같은 욕심에 눈이 멀어 계셨던 겁니다. 저는 아버님께 며느리 노릇을 그만두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남편은 시아버지를 밀치고 방문을 열고 나갔고 저도 그 뒤를 따랐습니다. 그렇게 현관문을 나서려던 바로 그 순간 흩어져 있던 기억의 조각들이 거대한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졌습니다. 예비 동서의 정체, 그리고 왜 그토록 저희 시댁에 접근했는지 모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제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후 저희 부부는 시댁과 완전히 연을 끊었습니다. 결혼식에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시댁 식구들 역시 저희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눈치 보지 않고 시달리지 않는 삶은 그야말로 천국이었습니다. 그렇게 평화로운 몇 달이 지났을까 어느 날 저녁
시부모님과 시동생이 불쑥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초췌하고 다급해 보이는 그들의 모습에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바로 본론만 얘기하마. 우리 좀 도와다오. 너희 모아놓은 돈 좀 빌려줄 수 있겠니? 시어머니의 말에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걸 왜 저희한테 빌려달라